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중세교회사, 중세역사로 들어왔는데 중세 역사를 간략히 요약한 도표입니다. 이 순서대로 저희 따라갈 텐데요. 자,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하는, 즉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이제 서로마에서 시작해서 동로마, 서로마 멸망부터 동로마 멸망까지의 시간으로 나누어서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하는 그 교회사 컨셉에 맞는 그 이정표의 인물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그리고 샤를마뉴 대제,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교황, 이노센트 3세라고 하는 교황, 이렇게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 황제이죠. 서로마 제국의 상당 부분을 이제 회복하는 이제 굉장히 잘 나갔던 황제이고요. 자, 그 이후에 서로마에도 황제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이 사람이 황제의 대관식을 하는 800년, 요 800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중세 역사의 화두, 뭡니까? 황제권, 교황권, 누가 더 세냐? 힘겨루기. 자, 거기에서 그레고리우스 7세라고 하는 교황이 황제 하이니 4세를 무릎 꿇린, 소위 말하는 카노사의 굴욕, 1077년. 그 이후로 교황권이 점점 정점에 달아서 이제 최고점에 찍은 게 바로 이노센트 3세다. 그 사람이 죽는 게 1216년. 그 이후에 점점 쇠퇴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살펴보는 시간은 바로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시간부터 해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까지의 이 시간인데요. 여기서 특별히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그것을 주제로 지난번에 총괄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게르만족의 대이동,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서고트족, 현대국가 스페인의 조상이 된 이 서고트족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게르만족의 대이동 이제 얘기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결국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중세가 개막하게 되는데, 자, 게르만족이 이제 이동하면서 서로마가 멸망하고 그 지역은 이 로마인들이 야만족으로 부르던 이 게르만족이 펼치는 아수라장, 약육강식, 동물의 왕국이 펼쳐진다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1, 2세기쯤 지나서 대충 교통정리가 되는데, 이 지도와 함께 봐야 되겠죠. 자, 있죠. 연두색으로 된 이 지역에는 동로마, 비잔틴입니다. 여기는 건사합니다. 여기는 1000년 더 가고요. 무너지는 것은 이쪽 서쪽 로마인데, 여기에 이런 게르만족들이 막 물밀듯이 오면서 1, 200년 지나고 나서 대충 교통정리가 된다. 자, 그래서 서고트족은 이제 스페인, 여기에 정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여기 서고트족이 이 스페인에 정착을 해서 현대국가 스페인의 조상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추적하려고 하고요. 자, 그래 프랑크족들은 지금의 프랑스와 독일, 유럽 본토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반달족은 이 아프리카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롬바르드족, 여기는 이제 지금의 이탈리아 북서쪽, 여기 롬바르드족, 그리고 앵글족, 앵글로 섹슨족은 바로 영국, 그래서 잉글랜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곤투족, 부르곤투족은 바로 이 프랑스의 동부 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된다. 자, 저희들이 이제 이게 전부 다 이 게르만족의 일파인데, 이걸 뭉뚱그려 가지고 한 번의 영상으로 하지 않고 각각의 일파들이 어떻게 정착을 해야 되는가, 그걸 하나하나 독자적인 영상으로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중세 역사는 신도 정리하기가 힘들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힘들다. 왜냐? 뼈대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그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각 이 종족들이 정착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펼쳐진 역사를 쫙 펼쳐지는 게 이제 중세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거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하나의 영상을 뭉뚱그력을 하기보다는 이제 개괄적으로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서고투족부터 이제 각각의 종족의 이제 그 이동 과정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이후에 펼쳐지는 중세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뼈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훈족, 그리고 훈족이 동고투족을 치고 그 다음에 서고투족이 이제 로마 국경 내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과정 이야기 몇 차례 했죠. 훈족이 375년경 이 돈강을 넘고 여기에 있던 동고투족이 이제 밀려가고 동고투족이 이제 서고투족을 치면서 이 서고투족이 로마 국경 내로 밀려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드리아노플 여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죠. 이 전투 378년 하드리아노플 전투 요것은 바로 게르만족의 대이동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이죠. 바로 서고투족 난민과 당시 동로마의 황제 발렌스가 전투를 하는데 로마 군단이 괴멸되고 황제는 이제 불에 타 죽는 전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동로마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황제가 바로 콘스탄티누스 이후 기독교에서 두 번째로 대제로 칭송받는 테오도시우스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이쪽 딱 나눠가 이쪽에 서쪽 로마는 당시 그라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고요. 이 동쪽의 황제가 발렌스 황제였는데 발렌스가 이제 하드리아노플 전투에서 죽으면서 여기에 바로 테오도시우스가 이쪽을 이제 차지하게 이쪽을 이제 통치하게 되죠. 이러면서 동쪽은 테오도시우스, 서쪽 로마는 그라티우스, 쌍두마차 체제가 등장하는데, 자, 동로마를 이제 책임지게 된 이 테오도시우스는 이 서고트 왕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트라키아 지역의 땅을 떼주고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바로 이 트라키아 지역, 이 지역을 딱 땅덩어리를 띄워주고서 서고트 왕국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일단 서고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죠. 자, 그 이후 10년간 평화지역은 자연스럽게 이행이 됩니다. 왜냐? 이후 서고트 내에서도 왕들이 연달아 요절하면서 외부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다가 마침내 395년 요 해에 변화의 조짐이 발생하는데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발생합니다. 먼저 외부적인 요인은 요 395년 요 해에 바로 테오도시우스 대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둘로 갈라지죠. 이 대제는 이제 제국을 둘로 딱 나눠가지고 이 동방은 장남인 알카디우스에게, 서방 이쪽은 차남인 호노리우스에게 분할 상속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내부적인 요소는 뭡니까? 바로 이 395년 요 해에 서고트족 역사에서 최고의 왕으로 칭송받는 알라리크가 즉위한다는 거죠. 알라리크.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듬해인 396년 이 알라리크는 자기들이 분할받은 트라키아 땅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딱 갔는데 어때요? 견고한 이 콘스탄티노플 3중 성벽을 딱 보고 기겁을 하죠. 그리고 목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리스 반도로 내려와서 거기를 쑥대밭으로 만들죠. 당시 동로마 제국 군은 이제 출정 도중에 내분으로 최고지휘자가 피살됩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완전 뿔뿔이 흩어지죠. 이러면서 무주공산이 된 그리스 반도, 이 발칸 반도는 전체가 이 서고투족에 의해서 혹독한 파괴를 경험하면서 쑥대밭이 되죠. 이것은 이제 세계 문명사에서도 큰 불행인데, 자, 이 그리스는 이 과거 도리아 민족의 침공 이후 400년간의 암흑기를 겪게 되는데, 그 이후 가장 큰 불행을 겪은 이제 그리스는 중세 내내 낙후 지역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자, 게르만족의 대이동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서고투족 이동을 따라가고 있을 때 요 색깔을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요게 서고투족이죠. 쫙 와가지고 넘어와서 여기에 하드리아노플 전투 이야기했습니다. 378년. 이 트라키아 지역을 할당받고, 하지만 알라리크가 등장하면서 로마도 이제 테오도시우스가 죽고 동서로마로 나뉘면서 이제 약해지는 징조를 보이니까, 자, 우선 콘스탄티노플 공략하려고 하죠. 하지만 삼중선벽을 딱 보고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돌려서
이 그리스 발칸 반도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다. 그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로마로 가겠죠. 자, 서로마. 자, 일리리아 총독이 된 알라리크입니다. 397년 동로마는 이제 그리스 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알라리크를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리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그를 임명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곳은 동로마 영토가 아니에요. 서로마 영토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골치 아픈 적을 저 서쪽으로 떠넘긴 것이죠. 이후 동서로마는 분리가 가속화되죠. 형제끼리 나눠서 분담하지만 완전히 분리하라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동서로마는 서로 남남이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일리리아 지역은 여기다. 동서로마 딱 나누는 분기점 여기인데 바로 서고투의 족장 알라리크를 일리리아의 총독으로 군사령관을 임명하는 거예요. 자, 보죠. 딱 나눴을 때 여기죠. 여기가 바로 일리리아 지역이다. 자, 서로마 침공. 자, 이후에 이 알라리크는 어떻게 하는가? 400년에 이제 서로마로 향해서 북이탈리아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402년 그 지역의 장군인 스틸리코, 우리 한번 다뤘죠. 최후의 로마인이자 로마를 지킨 최후의 방패, 이 스틸리코와 이 알라리크는 이제 세기의 대결, 진검승부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 스틸리코가 이 알라리크, 서고 쪽을 완전히 격파하면서 로마가 승리하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로마는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는데 이 서고투족이 이 서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를 이제 위협하자 로마는 저 멀리 영국 브리타니아에 주둔 중인 20군단 로마 군단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브리타니아, 영국은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무주공산이 된 거기에 게르만족, 주투족, 앵글족, 섹슨족이 밀려오면서 바로 나중에 이제 앵글족, 섹슨족, 앵글로 섹슨족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갈리아 지역에 있던 군단마저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아 지역은 반달족, 수에비족, 알란족이 갈리아를 접수하면서 완전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서고투족의 침입이 로마 제국의 갈리아, 브리타니아, 더 나아가서 스페인인 이베리아의 지배권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거 한번 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하드리아노플 전투가 있었고 그리고 알라리크가 등장하면서 콘스탄티노플로 갔다가 이제 삼중성배 보고 돌아옵니다. 그리스 반도를 초토화시키고 자 스틸리코와 전투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북이탈리아 이 지역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든다. 북이탈리아. 자, 여기서 이제 이기긴 하지만 이제 스틸리코가 이기긴 하지만 이제 수도가 본토가 위협을 받으니까 이 브리타니아에 있던 로마 군단을 이제 돌아와. 그리고 갈리아 지역에 있는 군단도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 브리타니아 영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스칸디나비아 이 지역에 있는 그 게르만족, 앵글족, 섹슨족, 주투족이 넘어가서 여기 접수하게 되죠. 그리고 갈리아 지역마저도 이제 군단이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에는 이제 뭐 수에비족, 반달족, 알란족이 이제 하면서 나중에는 이 브리타니아 그리고 갈리아 더 나아가서 이 이베리아 이 지역이 이제 완전히 야만족의 천지가 되는 겁니다. 이탈리아는 이제 로마는 이 이탈리아 본토 여기만 간신히 이제 건사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서로마의 황제인 호노리우스는요 어떻게 하는가? 수도를 당시 밀라노에서 라벤나로 옮깁니다. 라벤나. 그래서 라벤나 왜 옮기는가? 여차하면 이제 배 타고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도망가려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 라벤나는 이후에 이탈리아 반도를 접수한 동고투 왕국의 수도가 되면서 지속적인 번영을 누리게 되죠. 자, 408년 스틸리코 장군, 로마를 지키던 마지막 기둥 스틸리코 장군이 음해에 의해서 처형되죠. 그리고 스틸리코 장군을 따르던 그 군사들이 전부 어디로 갑니까? 서고투족 알라리크에게 투항을 하면서 서고투족은 엄청나게 강대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군대를 이끌고 알라리크는 로마를 털게 되죠. 로마를 겁탈하게 된다. 로마는 그래서 800년 만에 이민족의 발밑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주전 390년 켈트족에 의해서 7개월간 털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 800년 만에 수도 로마가 털리게 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처참한 파괴는 면했는데 그것은 이 서고스족 족장인 이 알라리크가
이 로마 문명에 대한 나름의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비록 이단으로 정죄받던 아리수파 기독교지만 기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름 보호를 했다는 겁니다. 이 무능한 당시 황제였던 이 무능한 호노리우스 황제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당시 이제 신하들이 이 로마 제국이 털린 상황을 이제 보고합니다. 황제에게 이게 폐하, 로마가 털렸습니다. 로마를 잃었습니다. 얘기하니까 황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로마를 잃었다고? 조금 전까지 내 손바닥에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황제가 얘기하는 로마는 뭘까요? 바로 자기가 키우던 애완새, 애완조가 바로 이 로마였던 거예요. 로마 털렸다고 하니까 로마 있는데 좀 전에 내 손바닥에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황당한 에피소드가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알라리크는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는가? 바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 아마도 시칠리아, 북아프리카까지 해서 그쪽을 정복하려고 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반도의 끝자락인 칼라브리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갑자기 급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로마를 털어서 신의 제국인 로마를 털어서 신이 저주한 게 아닌가, 로마 신이 저주한 게 아닌가. 이 칼라브리아죠. 여기에서 이제 급사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 고트족은, 서고트족은 이제 로마 제국과 군사 동맹을 맺는데, 412년경 서고트족은 아키텐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자, 알라리크가 이탈리아 본토를 휘젓고 다니자 이 갈리아 지역은 반달족, 알란족, 수에비족이 이제 갈리아족을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는 이 알라리크가 죽은 이 서고트족과 군사 동맹을 맺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제2죠. 그래서 이 아키텐 지역을 떼주고서 대신 그 지역을 반달족으로부터 지켜달라. 군사령관을 임명하고 이제 반달족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기도 한번 볼까요? 자, 칼라브리 여기에서 이제 알라리크가 죽고요. 이들은 쭉 돌아옵니다.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아키텐 지역, 아키텐. 여기 피레네 산맥이 있고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스페인이 되고 이쪽이 이제 프랑스가 되죠. 이 프랑스의 서남쪽이 되겠네요. 이 아키텐 지역, 여기를 이제 할당 바꾸서 이 반달족으로부터 로마를 지키는, 이 갈리아 지역을 지키는 로마의 동맹군이 되죠. 더 나아가서 나중에 451년 이 카탈라우는 이 전투 종종 나오는데, 이 전투는 훈족, 이 아틸라가 이끄는 최강 훈족과 맞서기 위해서 로마와 게르만족이 연합해서 싸웁니다. 자, 이 전투에서 누가 이기는가? 바로 훈족이 지죠. 아틸라가 져요. 아틸라가 여기서 지고 나서 절망해가지고 자살까지 결심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로마와 게르만족 연합군이 바로 아틸라가 이끄는 최강 군대 훈족을 격파하는 전투, 이 전투 카탈라오눔 전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서고트족은 당연히 로마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웠고요. 이때 서고트의 왕 테오도릭이 전사합니다. 자, 이후 로마는 어때요? 이 서고트족을 인정해주고 이 아키텐 지역의 지배권을 확실하게 인정받으면서 서고트 왕국이 이제 출범하게 되죠. 자, 451년부터 이제 나중에 이슬람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한 300년간 스페인에서 서고트 왕국이 출범하게 된다. 475년경 유리크 왕 때에 로마는 이제 서고트 왕국의 독립을 인정하게 되고, 이때 수도는 어디였는가? 툴루즈였다. 툴루즈 여기를 수도로 해서 지금의 갈리아 지역, 프랑스 지역 절반과 스페인의 대부분을 차지한 굉장히 넓은, 어떻게 로마보다 더 강력한 왕국이 바로 서고트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리아 지역만 놓고 보면 이 북쪽은 이제 누가 있었는가? 프랑크 왕국. 이 남쪽은 누구예요? 서고트족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어때요? 507년 부의 전투를 통해서 이제 프랑크족과 이 서고트족이 이제 한판 붙습니다. 여기서 누가 이기는가? 프랑크족이 이기죠. 서고트는 국왕 알라리크 2세가 처형당하고, 그리고 아키텐 지역을 상실하고 스페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먼저 입성한 반달족과 경쟁을 하게 되고요. 이후 이 반달족을 북아프리카로 몰아내고 스페인의 새 주인공이 되죠. 자, 부의 전투 이후, 이탈리아 반도 중앙을 평정을 하고,
북서쪽에 수에비족, 그리고 저 피레네 산맥 밑에 바스크족을 몰아넣고 수도를 톨레도로 해서 이제 왕국을 이제 건설하게 되죠. 자, 이전에 어땠습니까? 이 갈리아 지역과 이 스페인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부의 전투 여기에서 프랑크족에게 패전하면서 이베리아 반도가 있는 스페인 쪽으로 완전히 국여 들어오게 된다. 미리 들어와 있던 이 반달족을 이제 남쪽으로 다 몰아내고, 여기가 반달족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중앙을 다 차지하게 되고요. 이전의 수도는 툴루즈역이었는데 수도를 옮기죠. 어디로 옮기는가? 톨레도를 수도로 해서,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제 정착하고 있던 수에비족은 저 북서쪽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바스크인들은 저 피레네 산맥지로 몰아내고, 어떻게 보면 이베리아 반도의 핵심부 노른자의 땅을 다 차지하면서 서고트 왕국이 출범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스페인 지역은 어떻습니까? 갈리아 지역보다 무려 200년이나 먼저 로마 제국에 편입된, 그러니까 거의 로마였던 거예요. 스페인과 로마는 일찍부터 이제 한 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일찍부터 받았고,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의 최고 전성기가 언제였는가? 오현제라고 하는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이끈 시기였는데, 그 오현제 황제 가운데 무려 이 3명이 스페인 속주 출신입니다. 스페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과 로마는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10만 밖에 안 되는 야만족, 이 서고트족이 400만이나 되는 절대 다수의 문명화된 패자와 를 통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생만이 살 길이다. 더 나아가서 왕국의 지속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서고트 왕국은 세습제가 정착하지 못해서 족장 회의에서 늘 왕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매번 서로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회의 때마다 이제 매번 유혈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고트 왕국은 300년 지속되는데, 그때 무려 32명의 왕이 등장하고요. 그 중에 3분의 1인 10명은 다 암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 지명, 자기들끼리 이렇게 회의까지 안 되니까 제3자인 누가 개입하게 되는가? 교회. 이 교회에다가 이 후계자 지명을 위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스페인에서는 이 종교회의가 이 왕국 의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 이로 인해서 스페인에서는 일찍부터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이 지배층인 서고트족은요, 기독교지만 이단으로 정제된 아리우스파를 믿고 있었고, 이 피지배층인 스페인의 로마는 뭐예요? 니케아 정통파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3명의 왕이 등장하면서 점진적인 최종적인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레오비힐도 왕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은 로마인과 피지배층의 로마인과 결혼을 금지하던 결혼 금지령을 폐지하면서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내고요. 그리고 리카르도 왕,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3차 톨레도 종교회의, 바로 589년 이때에 바로 아리우스파에서 니케아 정통파로의 개종, 국가적인 개종을 단행하면서 종교적인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레센스 빈토 왕 때에 고트인과 로마인 사이에 존재하던 어떤 법적인 차별까지 완전히 철폐하면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 사회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마침내 이제 완전한 국민 대통합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이 서고트 왕국이 어때요? 711년 300년 역사를 뒤로한 채 이슬람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당시 이슬람의 놀라운 확장, 거기에서 이제 태풍 쓰나미처럼 이제 쓸려가게 되는 것인데, 당시 이슬람의 확장은 어떻습니까? 이슬람 바로 메카, 메디나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때요?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만들고, 무함마드가 죽을 당시의 영토는 이랬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자칭하는 칼리프, 4명의 칼리프가 등장하면서 제국의 영토를 완전히 넓히는 거예요. 이때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비잔틴 제국은 알자베기 땅인 이집트와 이 이스라엘 지역을 잃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한 옴미야드 왕조 때 어떻습니까? 북아프리카를 다 휩쓸게 되고 이쪽으로 넓히게 되고 아프가니스탄까지 넓히게 되고, 이 북아프리카를 접수한 이들이 어때요?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가지고 스페인까지 먹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서고트족이 이때 멸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 또 이유, 서고트족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3개로 정리해 봤는데, 첫째, 참을 수 없는 유혹. 자, 북아프리카에 살던 이제 이 무어인들이 볼 때, 그쪽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아라비아보다 더 혹독한 사막이에요. 근데 이 지브롤터 해협 바로 건너편 보이거든요. 근데 건너편 스페인 어때요? 지상 낙원인 거죠. 이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에요. 기회가 되면은 저기를 건너가고 접수하고 싶은데 항상 그런 유혹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서고트 쪽에서 뭐 항상 있었던 거죠. 고들 중에 왕이 다툼이 벌어진다. 위티사라고 하는 이제 왕이 710년에 죽으면서 로드리고가 즉위하게 되는데 위티사의 아들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아프리카의 총독인 무사에게 용병을 요청하죠. 용병. 무사 총독은요, 자신의 부하인 타리크를 파견한다. 타리크. 그리고서 그 사람이 딱 와가지고 이제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하는 지역에 딱 이제 내리게 되는데 그 지역이 이제 뭐가 되는가? 지브롤터, 타리크의 산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타리크. 바로 타리크가 딱 와가지고 거기에 딱 내렸다 상륙했던 그 지점. 원래 이름은 헤라클레스의 기둥인데 이게 이제 타리크의 산, 그러니까 지브롤터가 된 것이죠. 뭐 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브롤터.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무어인들. 여기는 굉장히 혹독한 사막인데 바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지상 낙원인 거예요. 항상 가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왕이 다툼이 일어나고 이제 용병으로 이제 이들을 이제 불렀는데 그 용병이 용병짓만 한 게 아니고 아예 먹어버린 것이죠. 자, 근데 세 번째 이유가 뭔가 이 지브롤터 해협을 지키는 총독 훌리안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직무유기. 자, 여기를 이제 지켜야 되는데 어때요?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냥 직무유기하고 이들을 이제 다 받아준 겁니다. 이 해협 총독 훌리안이 직무유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로드리고 왕이 자기 딸을 왕이 강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복수로 아예 그냥 너 망해라 하고서 그냥 여기 있는 북아프리카에 무슬림 군대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되고 이 스페인 지역은 어때요? 아랍 지역과 기독교 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아랍 지역은 어땠습니까? 아랍 치하에 살던 기독교도 계속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는 기독교도가 있을 것이고 이슬람으로 개종한 또 기독교인이 있겠죠. 그들을 각각 이제 모사라베, 물라디 이렇게 부릅니다. 또 기독교 지역에서는 계속 기독교 치하에서 이제 이슬람 신앙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기독교로 개종한 이슬람 교도가 있겠죠. 그들을 각각 무데하르, 토르나디소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한동안 이제 아랍 지역과 기독교 지역이 이제 모자이크식으로 이제 혼합된 그런 상태를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서거트는 어때요? 711년부터 1492년까지 아랍의 통치를 받지만 어때요? 국토를 수복하기 위한 국토 수복 운동, 스페인 말로 레콩키스타,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콩키스타, 국토 수복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거에 대한 최종 결실이 1492년 1월 달에 남쪽에 남아있던 이제 그라나다 왕국, 이슬람 마지막 왕국인 그라나다를 함락하면서 최종 결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힘을 모아가지고 어때요? 8월 달에 콜럼부스의 신대륙행을 지원하면서 나중에 스페인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도와 함께 간단히 보면은요. 자, 이슬람이 정복했을 때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바로 이 북쪽으로 다 산악지대로 이제 쫓겨나면서 대부분의 영토가 이제 이슬람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국토 수복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때요? 나중에는 절반 정도를 수복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밀고 내려오죠. 그리고 이슬람을 밀리게 되고 그 나중에 더 밀리게 됩니다. 더 밀려서 이제 남쪽 여기 그라나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이제 기독교 왕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카스티아 왕국 그리고 아라곤 왕국, 포르투갈 있고요. 남쪽에 그라나다 왕국이 있는데 포르투갈은 그대로 있지만 카스티아 왕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벨라 여왕과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왕국이 합병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라나다 여기가 1492년 1월 달에 여기 접수하면서 스페인이 통일된다. 그리고 8월 달에 콜럼부스의 신대륙행을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서고트족은 근현대 스페인의 조상이 된다는 것인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인물이 이 세비야의 성인 산 이시도로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바로 스페인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여러분들이 스페인에 가시면 자주 보게 되는 동상, 바로 산 이시도로 동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간략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시도로의 부모는 이제 아리수파의 박해를 피해서 세비야로 이주한 정통 기독교인인데, 오자마자 이제 부모가 다 죽죠. 어린 시절 아주 어렵게 보내는데, 형 레안드로는 나중에 세비야의 대주교가 되고요. 이때 동생인 이제
이제 이시도로는 대수도 원장으로 직무하게 됩니다. 이 형제는 스페인의 교회 개혁에 매진을 합니다. 이제 검소한 생활과 또 엄격한 규율을 준수하면서 교회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형 레안드로가 죽자 나중에는 이 세비야 대주교직을 계승을 해서 이제 맡게 되고요. 산 이시도로는 이제 교회와 국가의 통합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에 우위를 두지 않는 나름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게 되는데, 바로 영적인 문제는 교회가 국가에 종속되어야 하고, 이 세속적인 문제는 이 교회가 국가에 종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종교와 정치가 일찍부터 결탁했던 이 스페인에서 나름의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산 이시도로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게르만족의 대이동의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서고투족, 현대 국가 스페인의 조상이 되는 서고투족 이동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